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해요. 시진핑 주석도 석자 얼음은 한 번에 녹지 않는다. 점진적, 단계적으로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한한령 자체란 단어가 원래 없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거의 우리나라 문화가 중국에 못 간 지가 10년 정도 됐잖아요.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한 양측은 서로 질서 있고 건강하고 유익하게 양국의 문화 교류를 전개할 것에 협의했다. 1월 7일 국빈 방문 마지막 날에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기자 간담회에서 중국 정부는 한한령은 없다고 계속 말해왔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표현이 다른 점이 있다. 제 생각에는 아직은 실질적으로 중국 본토 지역에서 한국 가수들의 콘서트 허가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부터 한국 언론 쪽에서 한한령이라는 단어를 사실 지워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더 오히려 한국 측에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은요, 또 찐닝님 오셨으니까 저희 얼마 전에 마무리가 됐던 한중 정상회담 이야기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한중 정상회담 1월 4일부터 7일까지 이루어졌는데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어떤 측면들에서 성과가 있었는지 함께 찐닝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가장 궁금했던 게 아무래도 중국의 반응? 어떻게 좀 얘기들이 나왔나가 가장 궁금했거든요. 한중 정상회담 관련해서 중국 측 현지 반응이 좀 어땠어요? 네. 현지 반응이라고 하면 정부 측 반응, 그리고 주류 언론들. 그리고 서민들이 많이 보는 SNS, 그리고 저 개인적인 하나하나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부 측은 아무래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발언이 기준이죠. 1월 5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중국 국가주석이 중한 양국은 계속해서 소통을 계속하고 자주 왕래하면서 좀 소통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떼어댈 수 없는 이웃. 그래서 그걸 강조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를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이다. 원년으로 만드는 중요한 계획. 그리고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맞춰서 양국 관계를 발전의 새로운 국면.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비슷한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주류 언론의 보도에서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한국 대통령은 4일부터 7일까지 중국 국빈 방문했고 아일랜드 총리는 4일부터 8일까지거든요. 딱 하루 격차. 원래 이렇게 해도 되나요? 외교상? 중국은 평균적으로 매주 외국 정상에 중국 국빈 평균 매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면을 보시면 바쁘셨겠어요. 평균적으로 매주 그 국제기구 총수라든지 타국의 그 정상 방문이 평균 매주 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딱 4월 7일, 4월 8일 딱 하루 간격으로 겹치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주류 언론이든 SNS든 이게 겹치다 보니까 이게 한국 대통령 때문에 아일랜드 총리가 조금 다소 묻히지 않았, 약간은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아주 환영, 그리고 주류 언론에서도 많은 긍정적인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SNS에도 뭐 이재명 대통령이라든지 그리고 대통령이 정상회담할 때는 대통령 부인이 뭐 K-뷰티 홍보, 그래서 두 분 다 국익을 위해서 지혜로운 역할을 잘 하고 있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생각은 또 냉정하게 봐야 되니까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3년간 많이 손상된 양국 관계를 이번 대통령 국빈 방문을 통해서 좀 100%까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좀 복원할 수 있는 좋은 계기, 이런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거는 1차적인 목표는 확실히 달성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12월 초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한 게 그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그 몇십 페이지짜리 쭉 보면 이번에 베네수엘라 그 공습권도 거기에 해당되는 조치인데 미국이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 동반구, 서반구로 나뉘면 동반구에서 많이 후퇴하고 그 대신 서반구 또는 미주 지역, 미국 주변 지역 거기에 대한 그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뭐 관세 3,500
500억 달러도 그렇고 또는 미국이 다른 동맹국에 대한 제재나 그런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그래서 저는 이번 국빈 방문은 과거 3년 동안 손상된 양국 관계의 복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한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 이번에 200명의 사절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 전체 사절단이 GDP에서 네. 그 200명 총수가 커버하고 있는 기업들을 다 합치면 아마 한국 GDP의 80% 이상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한국의 국익이랑 외교, 경제, 산업을 위해서 조금 냉정하게 말하자면 생존과 발전을 위한 아주 실용주의 외교 현명한 국빈 방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중국도 전체적으로 호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중국 언론들의 반응을 함께 요약을 해봤는데 화면을 함께 보시면 신화통신 그리고 인민일보 CCTV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도가 나왔고 원래 이제 뭐 인민일보 상에서도 신문 일면에 이제 게재가 되는 경우가 많진 않은데 이렇게 정상회담이 일면에 게재가 된다는 건 굉장히 이번 정상회담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네.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아무래도 중국은 탑다운 방식이라서 이렇게 언론들에서 주요 권위 있는 언론에서 이렇게 좀 중점적으로 보도를 하면 아래에 있는 인민들도 한중 정상회담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국에 대한 그런 감정도 조금 좋아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던데 맞아요, 찐님? 저는 네. 저희 생각은 이제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사실 이론적으로 3년 동안 손상된 거를 3년에 회복할 수 이론적으로 그렇군요. 그렇고 그래서 네. 이제부터는 MOU라든지 기업 산업 간의 그리고 민간 문화 교류 간의 그런 실제적인 행동 그런 구체화 조치를 통해서 네. 조금씩 복원해야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 14개 분야 이제 MOU가 체결이 됐다고 저희가 전해 듣고 있는데 네. 좀 인상 깊게 보셨던 협력 분야 어디에 있다고 네. 보셨어요? 저는 이번에 그 체결된 14건의 MOU를 보고 드는 느낌은 물론 MOU 그 명칭을 보면 그렇게까지 심각하거나 큼직한 그런 분야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부터 복원의 시작이니까 현실적으로 실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부터 좀 구체화시켜서 시작한다. 예를 들어서 뭐 사회 인구 문화 관련해서는 글로벌 공동 도전 대응, 과학기술 혁신, 그리고 산업 디지털 관련해서는 양국의 디지털 기술 협력, 그리고 교통 분야, 그리고 중소기업 협력, 그리고 무역이나 관련해서는 중국이 또 11월 19일부터 일본산 수산물을 100% 수입을 중단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요 MOU 중에서 한국산 그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관리 협력. 그러니까요. 근데 물론 이게 구체화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요거를 보고 그러면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또 한국산 수산물 관련. 네. 근데 자세히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도 이걸 들었는데 우리나라 수산물이 이제 중국에 수출이 이제 된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 측면에서 봤을 때 거의 굉장히 수건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은 이 수산물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그 구입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이번 이런 수출 제한 조치가 풀리면서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하던데요. 저는 그거 어렵다기보다는 네. 이런 거 있어요. 중국이 자국산 수산물도 많고 그리고 해외에서 수입할 때는 옛날엔 일본산 많이 수입하고 노르웨이산 많이 수입하고 네. 유럽 각국. 근데 외교 관계에 따라서 일단 저번에 일본의 그 핵 오염수 그 건 때문에 그렇죠. 이미 예전에 100% 수입 중단했어요. 근데 일본 쪽에서 계속 요청해서 겨우겨우 수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네. 또 바로 일본 그 관계가 안 아베 총리 좋아졌군요. 그래서 네. 그 중국이 일본에서 수입한 그 분량을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유럽산 또는 한국산 다른 나라로 대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식품 안전 협력, 또 한국이 중국에서 식품을 많이 수입하고 또 수출입 동식물, 그리고 산업 단지 여기. 산업 단지 협력 강화라는 MOU가 있는데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산업 단지를 뭐 한국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중국의 특정 산업 단지에서 투자하든 또는 양국이 합쳐서 또는 한국의 산업 단지에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 MOU 14건이 그 명칭으로 봐서는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느낌이 안 드는데 네. 좀 현실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부분부터 이제 차근차근 시작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일단 뭐 이제 시작이고 아랫단에서도 계속해서 좀 협의가 이루어질 테니까 어떤 성과들이 나오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한한령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해요. 네. 시진핑 주석도 석자오름은 한 번에 녹지 않는다. 점진적, 단계적으로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한한령 뭐
이런 한한령 자체란 단어가 원래 없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거의 우리나라 문화가 중국에 못 간 지가 10년 정도 됐잖아요.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네, 네. 여기에 그 한중, 중한 양측의 멘트를 보면 어느 네. 정도 추측이 가능한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월 6일에 그 기자 질문에 중한 양측은 서로 질서 있고 건강하고 유익하게 양국의 문화 교류를 전개할 것에 네네네. 협의했다. 네. 그리고 같이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네네. 그리고 1월 7일 그 네. 국빈 방문 마지막 날에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기자 간담회에서 한한령 중국 정부는 한한령은 없다고 계속 말해왔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표현이 다른 점이 있다. 뭐 석자 얼음이 한 번에 녹지 않고 과일은 익으면 저절로 떨어진다. 근데 이 국가주석의 발언이 있었지만 사실 국가주석 차원에서는 이런 구체화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하죠. 이거는 밑에 사람들이 할 건이라서.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아직은 조짐 정도까지만 어느 정도 분위기. 근데 실질적으로 중국 본토 지역에서 한국 가수들의 콘서트 허가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부터 한국 언론 쪽에서 한한령이라는 단어를 사실 지워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더 오히려 한국 측에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냉정하게 말하면 10년 전에 한한령이라는 시발점이 사드 배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드 배치 한 8일인가 9일 전에 그 당시 한국 총리가 중국 방문했을 때 한국은 사드 배치 안 한다고 구두 약속을 했어요. 하지만 귀국 후에 며칠 후에 바로 사드 배치.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배신당한 느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국가 네. 안보. 그리고 물론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국방력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서 그 당시 사드는 사실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어졌는데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콘서트 개최 여부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차원의 이슈고 네. 중국 입장에서는 엔터도 있지만 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차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건이 양국에 있어서 그 중요도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면 한국 쪽에서 콘서트를 빨리 열어서 비즈니스 돈을 벌고 뭐 매출을 창출하는 그 의지는 알지만 근데 만약 계속해서 한한령이라는 단어가 한국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계속 쓰면 오히려 이런 스무즈하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저는 한한령을 불리하다. 쓰지 말자. 또는 그 단어 그 단어 말고 예를 뭐라고 들어서 할까요? 문화 교류 네. 활성화 또는 콘서트 문화 교류 활성화. 콘서트를 네. 통한 문화 교류 뭐 활성화 조금 더. 왜냐면 한한령이라는 타이틀을 뒤집어 씌우면 네. 중국 쪽에서 어떻게 완화 여지를 두기 쉽지 않아요. 네, 그럼 그 단어를 좀 쓰지 말자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그래도 좀 분위기는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혜경 여사께서도 이제 KBS 한중 가요제 이런 언급도 나왔고 그 예전에 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남편과 결혼해줘라는 그런 그 드라마 제작한 업체가 있었는데 이 드라마도 이제 중국에 진출할 계획을 좀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직은 좀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지만 지금 조금씩 물꼬는 트이고 네. 있다고 그리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십몇 년 전에 한국의 정우성 배우랑 중국의 유명한 여배우 가오연연이 같이 남녀 주인공으로 허우 시절이라는 유명한 그 영화를 시절, 찍었는데 네. 그 당시 한중 합작 드라마 그러니까 많았어요. 제 생각에는 네. 그냥 뭐 중국 쪽에서 의사 결정권이 있는 아니지만 그거를 기다리기보다 한국 쪽에서 예를 들어서 양국의 배우가 같이 영화를 같이 만든다거나 또는 어떤 합동 공연 또는 뭐 한중 네. 문화의 무슨 날 해가지고 좀 능동적으로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만들면서 좀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직은 좀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또 사실 뭐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관계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중국은 이제 다른 여타 국가와는 관계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도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또 트럼프 대통령도 베네수엘라를 침공하면서 중국의 심기를 약간 좀 건드리는 모습이고 또 최근에는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그린란드 이슈까지 좀 나오면서 그린란드도 중국의 이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다른 여타 국가와의 국제 정세에서 중국이 굉장히 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저는 반대로 보고 있는데요. 네. 골머리를 안 앓고 있다. 중국은 중국의 네. 외교 전략에 따라 하나하나 차근차근 집행하고 있고 지금 가장 머리가 아픈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닐까요? 또는 캐나다나 비슷한 뭐 동미국처럼 트럼프 대통령
의지에 따라 여러 가지 국익이 손상된 나라가 아닐까요? 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반대로 생각해요. 네. 그리고 아까 그린랜드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화면을 보시면 네. 작년 9월에 중국이 이미 여기가 상해 바로 옆에 그 닝보항이거든요. 닝보항에서 북극 화면이 좀 안 나가고 있네요. 말씀해 주세요. 북극 항로를 상해 바로 옆에 있는 영파항에서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상해 바로 옆에 있는 영파항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를 따라서 북극 항로를 통해서 이미 작년 9월에 컨테이너를 싣고 영국까지 화물을 이미 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미 작년 9월부터 시범적으로 북극 항로를 이미 현실화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뭐 한국 기사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랜드 뭐 침략 이런 거를 중국이랑 연결시켜서 좀 분석하는데 저는 그거는 조금 제 입장은 좀 한심한 분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국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베네수엘라 건도 중국 국내에 아주 많은 반대 소리가 나고 그린랜드까지 침략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올해는 11월에 중간선거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어떤 국가 행위를 했을 때 국내의 어떤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국내의 지지를 받기 가장 좋은 내러티브 방식이 바로 중국이라는 위협 요인 이런 멘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 언론 보도에만 너무 휩쓸릴 필요는 없고요. 그린랜드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에 대한 통제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우라늄이라든지 자원. 그래서 이거는 저는 다시 돌아와서 12월 초에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 전략, 국가안보 전략 그거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미 트럼프 임기 기간에 지정학적으로 어느 쪽을 더 강조하고 중요시하고 어느 쪽에서 더 호퇴하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건을 이제 올해 4월에 아마 G2 양국 정상회담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서 뭐 빅딜이라든지 이제부터는 저는 2026년이 G2가 좀 듣기 쉽게 말하면 이 지구의 세력 범위를 조금씩 나눠가는 그런 원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타국 입장에서는 안 좋게 들릴 수 있지만 현실이 이러니까. 그래서 그린랜드 거는 저는 트럼프 행정부의 그 지정학적으로 어떤 수위 조절을 하는 조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중 정상회담을 좀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이제 국제 정세에서 저희가 좀 어떤 점을 주목해서 보면 좋을지 포인트도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게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13일에서 14일 일본 한일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이고요. 4월에 뭐 확실히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시진핑 주석과 또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도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어떤 점을 주목해서 보면 좋을지도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미 G1의 시대는 확실히 끝났다고 생각하고요. G1이라고 한다면 미국만 말씀하시는 거죠? 미국의 단일 패권 시대는 이미 지났고 특히 G2 간의 관계를 보면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이미 실패로 끝났고 반도체 제재도 이미 실패 중이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는 가장 큰 경쟁 상대를 중국으로 꼽았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상대 또는 그거를 승리할 수 없다는 게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서 증명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이 중국에서 미국이 가장 큰 이익을 얻지 못하면 나머지 국가 특히 미국의 동맹국이라든지 과거에는 미국에서 많은 이익을 얻었지만 이제는 아마도 더 많은 손해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이번에 아일랜드 총리랑 이제 한국 대통령 그리고 다음 주에는 13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 총리가 또 중국을 국빈 방문하거든요. 그렇군요. 캐나다가 트럼프 행정부 때문에 가장 큰 경제 산업적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캐나다가 이미 미국이 버림당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면 이제부터 올해를 기반으로 해서 점점 더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중국을 방문해서 결국은 경제 산업적으로 이익을 얻으려면 중국이랑 협력을 안 하면 그게 절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실주의 관점에서 왜냐면 이번에 한국 대통령이 왜 200명의 경제 사절단, 한국 GDP의 80% 이상인 그 분들을 다 모셔왔을까요? 그래서 그냥 현실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2월 초에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거기에 다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옆에서 좀 듣고 있으면 찐리님은 정말
그 애국심이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아니요, 들어요. 그래서 그냥 현실인데요. 저도 애국심이 막 뿜뿜해요. 네,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저도 우리나라를 옹호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마구마구 듭니다. 찐님과 대화를 하고 있으면 나도 가만히 있기는 싫다 이런 생각이 마구 들고요.